아까 이게 약간의 이제 부연적인 얘기인데요. 이걸 좀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류세 위기가 계속돼서 지속되는 국면이에요. 그 IT 국면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은 비물질, 그 데이터와 정보가 지배하는 현실이 되면 환경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더 악화되는 그런 국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산을 다 파헤치는데 이게 지금 히토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희귀금속 파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무등산을 하나를 다 들어 엎는다 그러면 히토류 뽑아내려면 저게 1톤도 안 나오거든요. 몇 킬로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만큼 이 히토류는 아시다시피 IT,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 그리고 뭐 노트북 등등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히토류들인데 산 하나를 다 드러내도 그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보통 이제 채굴주의라고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자원 채굴주의. 근데 인문학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걸 추출주의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게 생성주의에 대비되는 추출주의. 그래서 끄집어내면 그거 자체가 자연을 고갈시키고 어떤 재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의미에서 굉장히 자연 파괴적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추출주의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채굴주의를 저는 선호하는 편인데 채굴 추출주의 뭐 같이 혼용해서 쓰는데 인문학 쪽에서는 추출주의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추출주의 혹은 채굴주의의 문제들이 지속되고 훨씬 더 커지는 경향들이 있다.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이 이게 한 60% 정도를 다 전 지구적인 자원 생산, IT 관련된 히토리 생산과 관련해서 자원들을 독점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남미나 이런데 이런 그 추출주의를 확대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나 이런데 리튬 광산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단순히 식민주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IT 국면이 되면서 오히려 비물질을 자랑하는 우리가 비물질 세계 안에서 갇혀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 어떻게 보면 이런 물질적인 채굴, 추출이 없이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이런 국면. 근데 자연의 고갈이나 파괴 상태는 거의 극한에 이른 지금 현실이죠. 보통 우리가 환경적 정가, 뭐 그 젊은 일본의 그 인류세 관련된 글도 쓰고, 그 양반 생각이 안 나네. 그 환경적 정가라는 것이 이제 거의 불능의 상태, 포화점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추출주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추출을 하고요. 이거는 사실은 리사이클도 상당히 어려운 형태가 또한 히토리입니다. 마치 빵과 소금을 섞어서 밀가루와 소금을 섞어서 빵을 만들면 다시 역전해서 그 안에서 소금을 끄집어내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건 거의 합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히토리가 많이 들어가지만 이걸 히토리를 여기서 잡아 뽑기는 마치 빵에서 소금을 빼내는 것처럼 힘들다라는 거예요. 설사 뽑아내더라도 엄청난 환경 오염과 정제 과정 안에서. 그래서 도시에서 왜 그런 그 리사이클링하는 IT 관련된 금속들, 히토리 리사이클링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형태의 위기들이 더욱 지속되고 있고 우리가 비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끈끈하게 물질적인 채굴과 추출과 생산 조건과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콩고의 아이들이 저렇게 골탄을 채취하는 거거든요. 리튬도 뭐 배터리에 들어가는 골탄도 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필수 금속 중에 하나죠. 하루 종일 광산에 들어가서 채취하기도 하고 제가 최근에 KBS에서 환경 다큐를 봤었는데 아예 그냥 집 바닥을 파더라고요. 광산화해서 갱도를 팝니다. 진짜 갱도를 파요. 근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집 식구들이 다 그걸 파서 그거를 그 안에서 히토리를 채집을 해서 푸대자루에 담아서 그걸 이제 팔죠. 그걸 또 이
중간 도매상들이 있습니다. 해서 이거를 기업에 넘기겠죠. 이제 이런 식의 물질계에서의 수탈이나 자연 수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또한 동시에 스마트 국면이 가속화되는 그런 현실이 이어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피지털 질서와 약자 돌봄의 위기 또한 굉장히 가속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좀 재미난 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컴퓨터 여기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혹시 몰라서 링크를 가져왔는데요. 이 마누엘 벨트란이라는 작가이기도 하고 뭐 프로젝트의 대표격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간의 최근에 디지털 국면이 되면서 실제 인간이 어떻게 데이터 인간화되는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보통 뭐 스마트 환경하에서는 우리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앱을 통해서나 다른 형태로 끊임없이 데이터들이 빠져나가고 그것이 현존하는 자본주의의 시스템과 연계된다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 데이터 자본주의 혹은 제가 얘기한 플랫폼 자체의 권력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은 어떤 실험도 했냐면 그 실험도 했어요. 그 실험이 이제 데이터 프로덕션 레이버라는 데이터 노동 우리의 활동 자체가 현존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이제 노동화되는 우리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즐거이 하는 놀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것이 어떻게 노동화되고 실제 그것이 기업의 이윤화의 연결고리로 빨려 들어가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바이올로지컬 레이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서는 열이 나잖아요. 그 생체 에너지죠. 그 에너지를 모아서 이것이 어떻게 자본주의의 일부가 되는지 시스템의 자본주의 생산의 일부가 되는지 현존하는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피험자를 37명을 모았어요. 모으고 이분들이 아까 보면 이 수트를 입고 있죠. 이 수트가 열채집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으면 인간의 몸에서 발열되는 거를 채집을 해요. 그거를 이제 배터리에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저장된 것이 127,210 밀리와트 아워를 수확을 해서 그걸 배터리에 저장을 해서 그 저장된 배터리로 비트코인, 코인 채굴을 시켜요. 그래서 212시간 정도 채굴을 할 수 있는 배터리 양이 됐고 그걸로 벌어들인 코인이 요 16,594 코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코인을 37명 피험자들에게 보수로 나눠주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현대 자본주의가 굉장히 과연 우리가 이제 무엇이 노동이고 활동인지 모를 우리가 끊임없이 이 스마트폰을 들고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자본주의의 일부로 생산의 일부로 기능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체 정보조차 가만히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 자체도 이게 현실에 대한 이제 설명 부분인데 그 두 번째 데이터 인간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quantified self라는 것이 데이터로 계측되는 인간 그 생체 리듬을 가진 인간보다는 데이터로 측정된 인간, 그죠? 그리고 아까 그 생체 정보화된 그런 인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고 어떻게 보면 그 물질의 소멸과도 연결이 되죠. 사물의 소멸과도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상품화되는 현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속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들은 다양한 형태의 이제 기술과 관련된 위기 상황들을 제가 여기 적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사회적 탈숙연화 간단하게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 슬라이드를 여기서 하다 보면 다 시간이 지나갈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특정의 우리가 사회적 탈숙연화라는 것은 특정의 사회적인 합의나 수기 과정 이런 것들을 자동화에 위임하면서 실제 이 탈숙연화, 의식의 탈숙연화죠. 사회적 탈숙연화라는 것은 예를 들면 판사가 자기 판결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이제까지 조사한 빅데이터에 의거한 판결 내용이라든지 판례들을 정리한 어떤 특정한 결과물에 영향을 받는 판사가 경향성들 그리고 최근에 뭐 알고리즘 관련된 면접이죠. 사람을 대신한 면접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 사회적으로 보면 다양한 형태로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 혹은 다차원적인 어떤 관계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들을 자동화된 인공지능에 위임을 하면서 그 자체를 투명성의 과학으로 믿고, 그렇죠? 그 자체를 의심하지 않고 그 자체를 생략해버리는, 그죠? 정권을 이제까지 토론과 수기를 통해서 해왔던 사항들을 인공지능에 일임하는 직권위임이라고 보통 STS 과학기술학 연구에서는 전문 용어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될 때 벌어지는 게 이제 의식의 탈숙연화라는 거죠.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어떤 수기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지능기계에 위임해버렸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탈숙연화. 그리고 인공지능은 어쨌거나 지금의 전반적인 지배적인 기술적 패턴은 인간의 이제까지 쌓아온 문명의 합이죠. 합의 샘플링을 한 거죠. 뭐 거대 데이터를 습득을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 자체의 샘플링인 거죠. 새로운 창의적인 것을 더 앞으로 밀고 나가지는 않죠. 이제까지 갖고 온 인간이 쌓아온 내용에 기반해서 인공지능이 인간과 대화를 하던 인간에게 답을 주던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현재 지형에서의 보편화된 질서, 가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인공지능의 입에 의해서 다시 재생산되거나 확대 재생산될 확률이 커지죠. 그래서 이제 혐오나 편견의 자동 재생산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루다 같은 그런 그 예전에 챗봇 이루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샘플링을 잘못하게 되면 그렇게 극단의 혐오적인 발언, 편견에 사무친 발언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재생산되는 그런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챗GPT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보편화된 담론, 다수의 의견이 중심이 된 그런 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소수의 의견이나 이제까지 제기되지 않았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가 어려운. 그래서 지배적 가치나 담론이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다시 되풀이되는, 거기에 또한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구조 안에, 소통 구조 안에 놓이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빅테크의 알고리즘 소통이나 관계적 공통감각의 훼손은 우리가 이 소셜미디어를 보시면 알 겁니다. 최근에 왜 우리가 카카오 불통 사태도 있었잖아요. 화재 사건이 있어서 그 CNC라는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 사건이 나서 카카오가 그 안에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던 카카오 서비스가 불통이 됐고 카카오와 관련된 앱들의
어떤 그 의식 독점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던 때였는데 사실은 이전에 이거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아까 2010년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소통의 방식들이죠. 어느덧 전 국민이 카카오톡을 쓰고 정부 기관조차도 특정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을 빌려야 하는 이런 현실이 된 거죠. 전 국민의 의식 독점화를 손쉽게 이룬 것이고 그것의 불통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위험성을 지각하게 된 작은 사건이었죠. 이전까지 그런 공감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감성장의 방식들이 대면적 방식이거나 대부분 사물과의 접촉이나 접속을 통한 방식들이 굉장히 강했다면 이전에도 전자적인 소통 방식은 존재했었죠. 그렇지만 물리적인 소통 방식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는 그런 힘이 있었고 근데 지금의 방식들은 디지털적인 방식이지만 굉장히 사유화된 알고리즘의 소통 방식인 거죠. 재현도 그렇잖아요. 재현도 지금 디지털 재현은 여러분들 이 요즘에 휴대폰 찍으면 다리도 굉장히 길게 나오고 얼굴도 굉장히 더 잘 나오고 이 재현은 있는 말 그대로 프리젠테이션이 아니죠. 리프리젠테이션 하는 거죠. 뭐 미디어에서 재현하듯이 사진도 거의 미디어에서 각본 쓰듯이 그렇게 사진을 만들어주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알고리즘 사진을 만들어주죠. 혹자는 그걸 이제 전산사진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진을 보여주는 사진. 이전에 아날로그 사진의 질감하고도 또 다른 사진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통도 마찬가지죠. 그 소통의 개발자들은 그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관계를 소셜 관계로 만들어버리죠. 소셜 미디어적 관계로 만들어버리죠. 카톡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현실의 물리적인 유계 질서가 온라인상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그 온라인만이 가지고 있는 강박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죽게 만들기도 하고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 외 판교에서 있었던 작년에 성남 노동지청에서 조사까지 들어갈 정도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발자 사회 안에서도 정규직 사회 안에서도 카톡으로 업무의 시간에 온갖 폭설과 폭언과 위압과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여성 그 직원이 자살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사가 들어가면서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산업계라고 지칭하는 그런 노사관계의 뿌리 깊은 노사관계 문제점들이 판교의 IT 업계에도 디지털 업계에도 그대로 있다라는 것, 특히 그것이 디지털을 매개해서 새롭게 더 은밀한 방식으로 의식으로 심리적이고 의식적인 강압을 통해서 사람을 밀어붙이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은 이런 힘들을 가진 그 근저에는 플랫폼이 있고 그 플랫폼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알고리즘의 소통 방식, 소셜 미디어적 관계,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회적 관계를 소셜 미디어적 관계로 대체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저는 관계적 공통관계의 훼손이라고 보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되고 있고 연결됐다라고 느끼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우울감을 느끼고 고립됐다라고 느끼고 그 안에서 위압감을 느끼는 것, 강박을 느끼는 것. 하다못해 저도 교수방 뭐 여러 가지 방들이 있는데 그 숫자 떨어질 때마다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언제 내가 대답을 해야 될지. 그 이전에 없던 감각들이죠. 이런 디지털이 주는 감각들, 새로운 감각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디자인을 과연 누가 하는 것이냐? 뭐 개발자들이 하겠죠. 어떤 원리로 그런 인터페이스들을 설계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전자적으로 매개할 것을 결정하는가?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지만 없는 거죠.
이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끌려왔고 사회적 관계는 그들에 의해서 새롭게 전자적인 방식으로 다 이렇게 질적으로 바뀌는 그런 국면에 지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 하고, 그리고 약자 돌봄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런 디지털이 약속했던 새로운 이런 기술 질서가 다양한 형태의 기술에 매달린 인간을, 생체적 그런 그 리듬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을 끊임없이 기술에 매달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여기 얘기하는 뭐 AI 보조형 유령 노동,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이렇게 뭐 왁구를 친다 그럽니까? 이렇게 여기까지는 개야, 여기는 고양이야, 이렇게 하는 행위들을 인공지능 스스로가 하지를 못하니까 그것들을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문재인 정부 말에 왜 디지털 뉴딜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 대학생도 졸업한 취준생들 주로 이제 이공계의 단기 뭐 8개월직이었는데 그 디지털 뉴딜 고용 사업으로 청년 취준생들을 그런 그 데이터 레이블링 사업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데이터 레이블러라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이렇게 돕는 역할들을 하는 건데 고학력 청년들이 그런 일자리에 고용이 많이 됐어요. 그게 이제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런 노동 형태를 유령 노동, 고스트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실제 노동자고 일하는 사람이고 일하는 기계고 걔를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이 이제 유령 노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웍이라는 말도 있어요. 미세 노동. 요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쓰고 있고 주로 남반구의 난민촌 혹은 아프리카의 영세한 그런 가구들에서 동원되는 노동 형태인데 이것도 디지털 형태의 노동들입니다. 이것도 다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노동들이죠. 그림자 노동은 재생산 노동이라고 하는 주로 여성들의 노동이었던 형태들이 기술로 매개되면서 주로 인력 그런 기업들이 주로 중개자 역할을 했던 것들을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떠안게 되면서 그림자 노동 형태도 새롭게 청소나 돌봄 노동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약자 돌봄도 사실은 공적인 영역에 있던 것들이 사적 영역으로 특히 플랫폼의 돌봄 형태로 파편화돼 버리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지워버리기 위한 방식으로 최근에 이제 발의되려다가 온갖 문제가 생겼던 며칠 전에 그 뭐 외국인 노동자 100만 원으로 가사 노동 도우미를 고용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되는 것이죠. 국가가 나서서 돌봄의 방식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생산이라는 절대절명의 명제에서 돌봄의 문제들을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이 생산을 재동력화하거나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부분은 노동시간을 탄력화한다든가 돌봄 시장에 그렇게 외국 노동자를 끌어들인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의 그런 빈곤한 상상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아유, 벌써 1시간이 지났네. 그래서 책에서 하는 내용이 이제까지 관련돼서 이제 그런 디지털 커먼스의 문제의식과도 많이 이제 책 내용과 겹쳐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저는 이제 공통감각이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나와 타인, 여기서 이제 공통감각을 제가 정의하는 방식은 다른 존재와 함께한다라고 느끼는, 그래서 사람뿐만이 아니고 생명, 무생명과 함께한다라는 것, 그들과 교집합적 관계 정서와 유대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이제 저는 공통감각, 한나 아렌트적 정의, 혹은 칸트의 소극적 정의, 예술 영역에서 우리가 특정의 대상물, 예술적 대상물을 봤을 때 각자 느끼는 감정이 다 주관적이고 다르지만
교집합적으로 우리가 특정의 작품을 가지고 함께 얘기할 수 있는 비평의 힘은 바로 이 센수스 커뮤니스에 있다라고 얘기했던 칸트의 얘기처럼 그런 공통감각은 그런 맥락에서 공감장과도 어느 정도 연동이 되는 정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여기에 위기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위기는 아까 그 새로운 동시대에 있어서의 변화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그 현재 주고 있는 위기들에 대한 공통감각의 대응 혹은 공통감각의 배양 이런 것들이 미진하고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기후위기 인류세 문제를 거론했던 것은 결국은 생태감각의 배양과 관련된 거고 생태감각의 위기라고 보는 것이죠. 아까 뭐 인간 중심주의 얘기하면서 그것을 돌려막기 하려고 하는 행위들 이런 것으로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알리바이가 될 것이고 보다 근원적인 생태주의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감각 배양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타자와 돌봄 상실의 문제들,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면서 우리가 많이 무뎌졌죠. 타자에 대해서 고려하고 돌봄을 상실하고 특히 이제 온라인 매개형 그런 소통 방식이 확대되면서 더욱더 한벽철 선생식으로 얘기하면 아까 사물의 소멸, 그 사물에서는 인간, 타자에 대한 관심이나 타자와의 절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확대되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를 위해서는 이제 공생감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감각이죠. 이제 기술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기술은 사실은 인간 종만이 지닌 가장 제가 보기엔 창의적인 능력이거든요. 과학기술은. 그것을 하나의 이런 공통감각을 확장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포용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본다면 기술 감각은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 기술로 매개된 형태 혹은 매개되지 않아도 좋은데 기술로 매개되거나 뭐 빗매개된 그런 감각들이 이런 공통감각을 얼마든지 확산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지금 그런 기술 감각을 문제는 획정하고 주도하고 독점적으로 그 기술 감각을 왜곡시키는 그 힘이 저는 이제 플랫폼 질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기술 감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 가지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기술로 매개된 생태 공생 이런 모델을 기획하는 힘으로써 피지털 커먼즈 설계를 모색하자는 것이 이제 제 주장의 요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태 감각은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주의적 감수성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까지 효율성의 논리, 자본주의 근현대사에서 리프신식으로 얘기하면 지배 논리였죠. 이것을 근원적으로 뒤바꿀 감각의 개발, 창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커먼즈와 공생감각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공생을 그냥 타인과 더불어서 같이 잘 살자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허무하고 추상적이라고 한다면 커먼즈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조직 원리가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적절한 번역어는 없지만 커먼즈는 사유와 공유, 공공 영역을 넘어서서 심은 공동의 혹은 공통의 자율로 결합된 공생의 조직 원리입니다. 특별한 조직의 어떤 방법론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죠. 뭐 공생의 꼬민 논리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것의 현실태들은 다양한 형태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거기에 특징적인 것은
유무형의 자원을 함께 생산하고 나누고 관리한다는 것인데 무형의 자원도 있습니다. 뭐 디지털 제가 이제 이따가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특정의 커뮤니티가 특정의 자원을 유형의 혹은 무형의 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매개해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공생의 원리들을 같이 공유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것이 이제 커먼즈라고 할 수 있고 조직이자 조직 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커먼즈들이 확산됐을 때 공생 감각이 훨씬 더 커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시간에 쫓겨서 제가 일단 정리를 끝내야 되니까 지금 시간이 1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서둘러서 가는데 뭐 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못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함께 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근데 기술 감각은 지금의 동시대적인 기술을 조금 더 소통이나 관계적 감각을 확대하고 그런 키우는데 쪽으로 기술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감각을 키우는 것이 이제 기술 감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구동 기술과 무릉 기술의 개념 자체는 이반 일리치 개념입니다. 이반 일리치가 구체화시키진 않았지만 이거를 현실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왼쪽에 있는 것이 물신이자 구동 기술의 지금의 쓰임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뭐 좀 얘기는 좀 됐던 부분들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컨비비얼리티 이쪽에 뭐 소프트 무릉 기술이라고 소프트 테크놀로지 혹은 뭐 컨비비얼리티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쪽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감각과 관련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여기서 얘기하는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을 강조하는 생태적인 그런 감각들 이런 것과 연동된 형태의 기술 감각 그리고 약자 중심의 기술 활용, 디자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회에 안착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기술 감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커먼즈 운동은 사실은 이 세 가지 축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생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생태 감각은 이 X축에 있다 그러면 그 X축의 0점에 가까운 것은 이제 인간 중심주의, 아까 말씀드렸던 엔트로센트리즘적인 그런 기존의 근대주의적 사유겠죠. 그 반대편에 생태주의가 있을 것이고 Y축은 일리치의 용어로 쓴다면 구동 기술이 0점에 가깝고 그 무한대의 무릉 기술의 쓰임새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Z축은 공생의 감각을 확장하는 형태로서 커먼즈를 얼마나 커먼즈적인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호혜적 가치들을 얼마나 더 확산할 수 있을 것인가, 의 부분이겠죠. 그래서 0점에 가까운 것은 뭐 각자도생 혹은 최근에 나온 책 이름처럼 각자도사 얘가 0에 가까운 지점이라면 공생과 돌봄을 고려하는 사회적 감각 이런 것들이 이제 공생 감각 커먼즈적인 조직관과 맞물리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녹색의 그 벡터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전환을 보여주는 것처럼 0점에 가까운 그 지구 글로브를 XY축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커먼즈 위상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감각, 기술을 매개로 해서 생태적인 감각과
다른 생명, 무생명과 더불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을 키우는 힘, 그것이 이제 피지털 커먼즈적 위상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요. 이것만 일단 설명드리고 그 사례에 대해서는 이따 같이 혹시 토론회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러면 그 사례들은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묻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제가 이제까지 나온 혹은 제가 주장한 내용들을 조금 더 펼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합친 모델을 제시하고 싶고요. 이제 기술 감각을 통해서는 기술 민주주의적인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의 중요한 특징들은 개방, 협력, 수리는 고치는 권리거든요. 이게 기술 감각은 사실은 생태 감각하고 커먼즈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논의들은 조금 있다가, 이 3자가 사실은 분리된 영역, 각자의 고유 영역도 있지만 사실 서로 얽혀 있는 그런 관계성을 가진 감각이자 영역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 감각은 이제 생태주의에 기반한 어떤 감각적인 배양이겠죠.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거나 회복력을 생각하고 지속 가능성 등등의 총체로서의 생태주의의 지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직론이죠. 공생의 감각은 단순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생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공생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의 틀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동체주의라는 목표일 수도 있겠습니다. 돌봄, 연대 등등 호혜적 가치, 상호부조의 가치 등등을 이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것이 이제 공생감각하고 연결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피지털 커먼즈 운동은 이처럼 기술로 매개된 생태와 공생을 키우는 하나의 운동 모델이 될 텐데,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추상적으로 제안한 모델이고, 이것이 어떤 정확한 정치적 지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다라고 볼 수는 없고, 일반적인 개념 틀에서 이런 흐름을 가져가는 것이 지금의 공통감각을 배양하는 중요한 지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 생각을 좀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후에 제가 좀 이것의 구체적인 모델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실은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들인데 앞서서 너무 장황하게 여러 얘기들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제가 멈추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좀 더 구체화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